안녕하세요. 토브 컴퓨터입니다. 제 목소리가 다소 부자연스럽게 들리시나요? 곧 익숙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회학과 심리학을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동조효과인데요. 동조효과는 올해 고3 EBS 교재에서 인지편향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테마입니다.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자세하고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동조효과. 모든 인류는 집단에 속해서 구성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 하며 개인은 준거 집단 내의 규범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또 규제당합니다. 이와 같이 집단의 압력에 의해 개인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동조현상 또는 동조효과라고 합니다. 동조효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심리학 서적에 어디에나 출현하는 3개의 실험이 있습니다. 모두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요. 간략하게 3개의 실험을 소개합니다. 셰리프의 자동운동 실험. 동조효과에 관한 최초의 실험은 셰리프의 자동운동 실험입니다. 자동운동 현상이란 어두운 곳에서 정지된 빛나는 작은 점을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착시를 말합니다. 즉, 정지된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참가자들을 분리시킨 후 각자가 느끼는 움직임의 범위를 묻습니다. 그 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참가자들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움직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험이 반복될수록 참가자들의 예측치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점은 정지된 채 움직인 적이 없었으니 결국 정답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는 집단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집단의 의견의 수능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애쉬의 선본 실험. 셰리프가 정답이 없는 자극으로 실험을 했다면 애쉬는 정답이 정확한 자극을 통해 동조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의 선이 그려져 있는 1번 카드를 보여준 뒤 길이가 다른 선본 3개가 그려진 2번 카드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합니다. 2번 카드의 선분 하나는 1번 카드와 동일한 길이입니다. 참여자들에게 2번 카드에서 1번 카드와 동일한 길이인 선분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7명의 사람 중 참여자 1명 이외 다른 6명은 실험 도우미로 고의적으로 오답을 말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정답률은 99%인 반면 집단 상황에서 정답률은 63%로 낮아집니다. 이후 실험을 통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3명일 경우 동조 효과가 가장 강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도우미 중 단 1명이라도 다른 답을 말한 경우 오답률이 25% 감소하는 것을 보면 동조 효과에는 도우미들의 만장일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권위의 복종 실험. 스텔리 밀그램은 권위의 복종이라는 역사적인 실험을 통해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MBC 서프라이즈라는 프로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실험의 목적을 모른 채 참여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칸막이 뒤에 있는 도우미가 문제를 틀릴 경우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을 지시받으며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물론 참여자 이외에는 모두 짜고 친 고스톱이죠. 칸막이 너머의 도우미가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지르는 연출된 소리를 참여자들이 듣게 됩니다. 실험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칸막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괴로운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실험자가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자 참가자의 65%가 가할 수 있는 최고치인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또한 이후 실험에서는 애쉬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 복종 비율이 10%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권위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실험을 그만두라고 명령할 경우 복종 비율이 0%로까지 떨어집니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왜 전기 충격을 가했느냐는 질문에 시켜서 했다고 말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집단 상황에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실제로 검증한 것과 동시에 집단 상황에서는 책임감 분산 효과, 즉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방관자 효과가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히틀러의 부당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수행하여 유태인 800만 명을 학살한 방관자 아이히만의 최후 변론이 떠오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뿐입니다. 밀그램의 실험은 냉전시대의 한가운데인 1960년대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소련과 정반대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에 큰 충격을 던져준 것으로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실험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집단의 압력에 동조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실험자를
fMRI 장치에 넣은 다음 다른 참가자들의 결정을 보여주면서 집단의 압력을 가할 경우에 자신의 판단을 지킨 사람과 동조한 사람들의 뇌 활성 패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동조한 피실험자는 고통과 불편한 감정에 관여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자신의 판단을 지킨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분명 잘못임을 알면서도 집단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뜻이겠죠. 결국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바는 자신의 판단을 지킨 비동조자의 편도체 비활성 패턴인데요. 그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므로 처음부터 집단의 압력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류의 대략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fMRI 실험을 통해 동조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감정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앞에서 보았던 애쉬의 실험에서 타인에게 동조한 사람들은 타인의 판단이 진짜로 옳다고 여겼을까요? fMRI 실험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의 길이만큼 객관적인 측정값이 또 있을까요? 실제로 실험 후의 인터뷰를 보면 비험자들은 거의 모두 자신이 동조한 답이 오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조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집단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를 규범적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구성원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옳은 신념을 숨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굴하지만 배척당할 때의 고통이 더 크다고 여기면 동조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조는 사회적 고통이 비굴함을 이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도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줄까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에게 묻는 학생도 상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직장인도 모두 비굴함과 사회적 고통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동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항상 동조 행위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천성적으로 주변 의견에 쉽사리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저 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조하지 않는 행위조차 사회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소신을 지키는 부류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초사회적 경작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동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수의 의견이 자신의 견해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를 백그라운드 1권에서는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일하게 문명을 축적해온 초사회적 경작류가 사회에 적응해가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타인들에게 얻은 지식 중에 설령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이 지닌 지식의 가치를 자신의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할 경우 유용한 지식을 많이 배울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인간의 동조 본능은 양면을 지닌 사회성입니다.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회적 학습을 촉진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동조란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분명한 요청이나 명령이 없어도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암암리에 집단의 압력을 느껴 집단 규범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각양각색으로 응답하다가 점차 집단의 규범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되며 이러한 동조 과정이 바로 규범 형성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탈로 규정하여 낙인을 찍어버리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많이 보시나요? 댓글의 문제점은 침묵하는 자는 실제보다 더 소수로 보이고 열광하는 자는 실제보다 더 다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수로 보이는 의견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소수로 보이는 의견은 점점 더 표현을 꺼리게 되어 더욱 약해지고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침묵의 나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의견을 많이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침묵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전자는 해당 의견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후자는 해당 의견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다수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용기를 내어 자기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만장일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 대한 즉 베스트 댓글이 일반 댓글의 동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참가자는 194명이었으며 참가자들은 통제군 61명, 긍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 66명, 부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 67명 중 하나의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됩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뉴스 기사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베스트 댓글을 읽고 하단에 제시된 댓글란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댓글은 4명의 연구자가 읽은 후 댓글 방향성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실험 집단에 따른 자기 입장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된 것이죠. 그리고 통제 집단과 긍정적 패댓 집단, 그리고 긍정적 패댓 집단과 부정적 패댓 집단 간 댓글 경향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통제 집단과 부정적 패댓 집단 간 댓글 경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보고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수능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대표적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집단사고도 동조 과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EBS에 수록된 내용을 보자면 응집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집단사고로 인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부의 동질적 의견만을 탐닉할 때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미 배운 인지균형으로 인해 마음은 편하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지 않으면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조 효과는 백그라운드 1권에 수록된 편승 효과라고도 하는 밴드웨건 효과와 함께 다룰 수 있으므로 밴드웨건 효과를 다룰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의 이상적인 모델인 데미안은 이런 쪽지를 남깁니다. 쇠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쇠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랑사스이다. 기존의 질서를 깨고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기존의 질서를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백그라운드 1권에 다윈의 자연선택에 따른 적응적 동물이고 그 적응은 사회성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내 머릿속의 복잡한 정보들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함께 기억하기도 합니다. 바로 백그라운드 1권에 수록된 집단 지성의 출현이며 사회적 인지의 분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앱들, 디지털 장비들은 우리의 기억과 부하를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보았던 드라마의 내용, 뉴스와 가십거리 등 개인의 경험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그리고 SNS와 같은 각종 사회적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좋기만 한 것일까요? 우리가 경험을 하는 동안 타인과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변형되고 왜곡됩니다.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후 우리가 기억하던 내용 대신 타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인출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억 동조라고 부릅니다. 기억 동조는 사회적 소속감 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 인출을 위해 타인의 정보를 참고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내 것이라고 믿는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된 일화 기억들은 경험 후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왜곡될 수 있는데 법심리학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억압적 분위기의 수사 진행이나 유도 신문으로 인한 오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 동조의 발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트로이 데이비스라는 한 청년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증거라고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9명의 진술뿐이었고 그나마 이들 중 7명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술을 철회하였는데 당시 사건 현장에서 진술을 받았던 경찰들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들의 기억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fMRI와 기억 동조를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 동조가 일어난 기억 자극을 보고 있는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fMRI로 촬영해보니
타인의 자극에 동조하여 나의 자극으로 바꾸어버린 순간 기억의 중추라고 알려진 백그라운드 1권에서 배운 해바와 사회정서 정보의 처리를 담당한다고 알려진 변도체가 함께 신호를 주고받으며 활성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사회적 영향이 주는 부담감과 정보를 우리 뇌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남의 기억이 나의 기억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조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왜 시작 부분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이 짬뽕되었다고 말했는지 다들 아시겠죠?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컴퓨터로서 당부합니다. 제발 글씨 좀 잘 쓰세요. 글씨가 유치원 때 멈춰버린 것 같아요. 공부의 기본은 정리입니다. 엉망으로 정리한 노트는 찢어버릴 테니 이쁘게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길 기대할게요. 안녕.